좋은 집을 가장 좋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좋은 상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이 시장에서는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약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네. 더 이상 나보다 대한민국의 청약을 많이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 집을 어렵게 청약으로 만들어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 순위를 청약으로 좀 잡으셔서 공부를 좀 해보신 다음에 또 일반 매매로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2억대로 서울 신축 아파트 13억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아,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헐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입지 분석하는 헐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입지센스라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거기 초반부 보면은 고생했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릴 적 이야기. 네, 어릴 적. 어릴 적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또 유랑님하고 결이 좀 비슷해요.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 네. 이제 그래서 또 공통 분모가 있어서 우리가 더 네, 친해진 네. 것 같긴 한데 그랬어요. 맞아요. 그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신발 공장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살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쫄딱 망했어요. 사기를 당하셨어요. 너무 헐헐이처럼 아버님 착하신 분. 선하셨죠. 그럼 사기당하기 좋은데. 사기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제가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구로동 단칸방 뭐 이런 곳을 전전하고 예전에 저희가 그 신림동에서 난곡이라고 하는 신림동 난곡 쪽에서도 알죠? 네. 또 위로 많이 들어간 그런 난곡이라는 곳에서 구멍가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안에 이제 작게 방이 딸린 이런 구멍가게 안에서 5 식구가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자면서 너무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되게 익숙한 스토리네요. 맞아. 모로 누워 자면서 또 네. 이제 일찍 철들었던 딸은 언니 오빠 옆으로 막 밀고 엄마 아빠 잘 자리가 부족할까봐 막 밀어가지고 막 옆으로 밀고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자는 그런 막내 딸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사한 곳이 과천 비닐하우스였죠. 비닐하우스. 저는 그 단칸방 슈퍼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단칸방이 그리울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그 지금은 그래도 뭐 비닐하우스라고 해도 뭐 컨테이너 안에다가 뭐 화장실도 넣고 이렇게 해서 네. 하는데 그때는 진짜 지렁이 나오는 흙바닥에다가 장판 노란 장판 깔고 그 다음에 하얀 비닐 투명 비닐 네. 그렇게 하고 살았더니 여름에 너무 덥고 집이 아니었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네. 그렇게 우리 진짜 소꿉놀이 하듯이 비닐, 만든 거네. 진짜 비닐하우스. 네. 진짜 비닐을 덮어놓은 거야. 가구에다가 네. 비닐을 이렇게 덮은 거야. 맨바닥에 그냥 맨바닥에 비닐 덮은 그런 거였어요. 야. 그래서 아니 뭐 겨울에도 겨울이지만 여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여름에 집에 있을 수가 없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너무 뜨겁죠. 네. 그때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2호선 타고 이제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돌면서 또 다니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는 제대로 다녔어요? 학교가 거기가 이제 불법 무허가 비닐하우스니까 주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정을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사당동에 거주하셨는데 이제 사당동 방배동까지 이제 학교를 초등학생 아이가 과천에서 버스를 타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오지도 않는 버스 한 번 놓치면 겨울에 30분씩 기다려야 돼서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침에 초등학생 때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 혼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초등학생이 어린애가 뭐 옷을 얼마나 따뜻하게 입겠어요. 네.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입고 밖에서 이제 차를 한 대 놓치면 30분 동안 기다리는 거죠. 와들와들 떨면서. 와들와들 떨면서. 그때 기억났던 게 버스 요금이 60원 이랬었는데 60원인데 제가 10원짜리로 이렇게 세서 내는데 어떤 때는 이제 뭐 50원밖에 없어서 50원 이렇게 팍 던지. 근데 한번 걸렸어. 10원 부족해서. 근데 아저씨가 내리라고 하셔가지고 50원 돌려주든가. 그래서 근데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내리는 게 그 앞에 그 운전대 옆에 봉을 잡고 간절하게 아저씨 저 내리면 학교 못 가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죠.
야, 그래서 결석은 안 하셨어요? 6년 개근. 이야, 버스 타고 다니면서? 6년 개근. 네. 그게 더 놀랍습니다. 그랬었고 우리 네. 때는 요즘에는 진짜 아이들 보면은 뭐 재량 유업일 그다음에 뭐 체험학습이다 해서 네. 많이 뭐 재량 빠지죠. 네.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당연히 거의 다 나가죠. 개근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목숨이 살아있는 한 학교를 갔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런 집들도 네, 그 무허가주택이라고 철거를 하더라고요. 뭐 대집행하고 막 이래서 그 학교에 갔다 오면 집이 없어져. 그나마 있던 집이 없어지고 뭐 세간살이가 다 부셔져 있고 막 어른들이 막 누워 있고 막 이런 충격이네요. 현장을 너무 많이 봤어요. 거의 근데 그게 부모님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 맞아요? 본인 얘기죠. 어렸을 때 허리 네. 얘기죠. 놀랍네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벽이 있는 집, 벽지를 붙일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저도 이렇게 단칸방에 좀 오래 살았었는데 헐헐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안락하게 살았네요. 너무 안락한 삶을 살았네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제가 28살 때까지 13살 때부터 28 15년을 거기 살았어요? 결혼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출구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철거 안 당하신 비결이 뭐였어요? 이게 철거를 계속 당했어요. 당하면서 다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다시 또 만들어? 선택지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만드냐면 부서진 가구들을 이렇게 옷장을 3면을 이렇게 붙여요. 네. 그러면 진짜 한 3명 정도가 들어가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네. 3면에다 비닐을 덮어. 그럼 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소꿉놀이 그거 많이 하고 놀았는데.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씻는 건 어디서 씻어요? 너무 어려운 게 진짜 내가 고등학생 여고생이잖아요. 근데 씻어야 돼. 그리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진짜 있긴 있었어요? 화장실이 저쪽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아. 비닐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한 겹. 씻는 것도 거기서 씻어요? 거의 못 씻어요. 투명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샤워실도 수도꼭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거의 그 파란 비닐 있어요. 파란 비닐. 네. 그거를 덮어 씌워놓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가스레인지에 물 데우는 거. 근데 물을 이렇게 한 동이만 데울 수 있는데 아침에 이게 또 적절히 조합해서 쓰지 않으면 이게 금방 뜨겁거나 차갑거나 뜨거운 물이 또 금방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만 감고 뭐 이런 식으로 다녔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잘 안 씻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많이 안 씻었어요. 맞아. 동병상련. 장난 아니었네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책에는 그냥 움집 같은 거 나와서 저런 데 살았다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었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최근까지 사셨던 집이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 정도면 컨테이너를 넣었으니까 왜냐면 그 안에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좋았던 거죠. 예전에는 제가 화장실 갔다가 흙으로 제가 덮어야 돼. 그러면은 여름에 모기, 파리, 쥐까지 있어요. 근데 여고생이 얼마나 하면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한 10번은 이불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가까울까. 그래서 최근에 앨리스 언님 만났었는데 앨리스 언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심하죠. 운막. 네. 그래서 이제 가난 배틀을 서로 두 분이 양대 산맥입니다. 서로 언니가 이겼어요. 네가 이겼다 이러면서 그쪽은 이게 뭐 토끼 잡아먹고 막 이렇게 맞아요. 토끼는 안 드셨어요? 토끼는 안 먹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막 그 먹을 거가 절대 빈곤의 그런 건 아니어서 주거만. 주거가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보육이라는 게 우리 요즘에는 뭐 무상보육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보육이란 게 없어서 그냥 혼자 흙 주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컸어요. 어떻게? 결과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럼 삐뚤어진 적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삐뚤어졌죠. 엄마한테 약간 밥 안 먹고 뭐 이런 거. 밥 안 먹어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괜히 나갔다가 서울대공원 막 이렇게 밤에 집에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가고 배회하다가 무서워서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괜히 나 지금 나갈 거야 막 이런 거. 그 나름 반항하고 조금 늦게 그랬어요. 들어오고. 사춘기가 있었어요. 그게 반항이에요?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좀 아니, 있으면 들어오겠지 하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세상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나름의 어떤 선을 지키면서 삐뚤어졌다가 집에 들어오고 밤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참 부끄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또 방배동에서 학교를 부자 동네 나왔어요. 저희가 서문여고 나왔는데 반포 아이들이
되게 많이 많죠. 왔었어요. 예, 배정이 많이 돼서 반포와 친구들 거의 다 반포이고 뭐 교수님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많아서 근데 굉장히 뭐 괴리감을 느끼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니네 집은 차 뭐야?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 집 그때 차가 뭐였냐면 우리 아빠가 약간 트럭인데 미니 트럭 있잖아요. 포니 같은 거. 포니 같은 뭐라 그러죠? 그래서 앞에만 픽업 트럭 같은 맞아요. 그런 앞에만 느낌으로. 두 명이 탈 수 네, 있는 네. 건데 우리 집이 항상 이제 왜냐면 아빠가 이제 계란 장수 하시거나 귤 장수 하셨어요. 네. 행상을 하셨죠. 트럭을 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템 선정도 되게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계란은 여름에 썩고 겨울에 얼어서 터져요. 네. 그리고 귤도 겨울에 썩어서 그 약간 하얀색처럼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귤이나 계란은 깨진 거 상하기 직전의 것만 먹을 수 있었고 귤이나 뭐 복숭아 이런 것도 다 상한 거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그렇다 보니까 5식구가 어디를 이동할 때 그 앞에 이제 세 명 타고 뒤에 천막 있는 네네. 거기에 이제 타고 다행이다 천막 있어서 안 천막이- 보이잖아. 맞아. 부끄러우니까. 천막 있는 곳에 덜컹덜컹 네. 걸 타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집과 차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친구를 뭐 집에 데려와 본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집이 먼 게 다행이야. 맞아요. 저는 왜냐면 집이 가까웠거든요. 니네 집까지 너무 싫었어. 우리 집 세탁소인데. 나 초등학교 때 네. 구멍가게가 초등학교 바로 그러니까 앞에 더 있었어요. 싫었죠 그때가. 근데 그게 학교 바로 구멍가게다 보니까 학교 바로 앞에 어. 아이들이 다 통학하는 네네. 길이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그 건물 돌아서 바로 옆에 나무문 끼익 아.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갈 들어가야 때마다 되는데 너무 싫어. 근데 친구들이 학교 가는 길에 보잖아요. 근데 나는 그 문을 열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실 나무 문이 이제 구멍이 들어졌는데 누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생활이 됐었죠. 근데 이 말들을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못할 수도 요즘에 있는데. 근데 공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근데 너무 우리 나 구독자분들이. 때는이야 이게 지금. 아유 구독자분들은 더한 네. 삶을 사셔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셔. 그러면 네.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네, 이런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헐헐님한테 듣고 있으니까 너무 나 때는 어색한 것 말이야, 같아요. 막 이런 거였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어디서 했어요? 과천 도서관. 아. 과천 도서관에서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야자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가거나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맞아. 학원 다니긴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못 다녔고 정말 진짜 이제 제가 제 친구가 하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하정이가 이제 스카이 대학교 갔어요. 국어교육과 갔는데 공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잘하는 친구 저랑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약간 되게 얇은데 네. 뭔가 책을 되게 열심히 써서 형광펜을 치면서 보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화장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탐이었는데 사탐을 정말 이 얇은 책에 모조리 다 정리해서 압축해서 넣은 본이었어요. 그게 손준 사탐이었어요. 손사탐. 손준 선생님이 그때 이제 약간 97년 이럴 맞아요.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강남에서 대치동 이제, 쪽에서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때 인기를 끌 때였죠. 저는 그런 거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손준 네. 선생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네. 그 책을 보는 순간 정말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학원을 한번 다녀보고 특강을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용돈을 모아서 이제 저녁을 이제 그 학교에 매점이 있는데 네. 점심을 한 끼를 싸가고 저녁을 한 끼를 사 먹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3,500원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3,500원씩 모아. 7만 원 하는 특강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이들이 한 200명씩 앉아 있는데 그쵸. 그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수업을 듣는 게 나는 진짜 무슨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지치고 막 조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서 정말 돈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핑계더라고요. 돈 없어도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손사탐 선생님 그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애들 죽은 이야기는 아시죠? 모르세요? 네, 그 아내분하고 애들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자녀 두 분을 다 잃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비싼 고액과에만 하시다가 아주 싸게 이제 대중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러고 이제 인기를 얻으신 그때가 거거든요. 90년대 후반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7만 원짜리면 강남에서 아마 최저가 강의였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학원을 딱 한 달 다녀봤거든요. 그때 수강료가 충격적인 가격인데 25만 원이었어요. 우리 중3 때 25만 원. 종합반? 그냥 수학 한 과목에 수학 한 일주일에 과목에 2번. 25만 원? 지금도 그 정도 하거든요. 그거 엄청 비싼 비싼 거였잖아요. 학원. 네. 한 번 다녀보고 더 이상 뭐 저는 다닐 수가 없었죠. 근데 정말 요즘 애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평생 동안 딱 한 달 다녀봤거든요. 그 홀홀님은 모아서 다녔지만 저도 철 일찍 들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 못 하다가 진짜 공부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학원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돼? 딱 한 달 다녔거든요. 어떠셨어요? 정말 정말 다행인 게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냥 이런 거였으면 그냥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이미 기본기가 너무 확실하게 있으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억울한 게 저 수학 59점이었어요. 59점. 그 수학 59점 맞고 충격받아갖고 학원이라도 다녀야겠다 생각해서 엄마 쫄라서 간 거였거든요. 그럼 공부를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게 되신 거예요?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 네. 전교 1등 친구 네, 보고? 그걔 보면서 같은 독서실 다니면서 서서 공부하면서부터 성적이 잘 나온 거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네, 정말 진짜 중요한 가치가 것 다른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학교를 강남에서 다녔잖아요. 저도 학교 강남에서 다녔잖아요. 전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중요해요.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렇다고 강남 살아야 부자 된다는 아닌데 강남에 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잖아. 얼만큼 해야 열심히 하는지 보잖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낀 게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많이 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방법을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그래서 같습니다. 부자들이 강남에 좋은 곳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강남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 뭐 제 친한 친구들, 뭐 걔네들이 대학교 가니까 나중에 서울대 가니까 다 만나게 되더라고. 공부 좀 한다면 다 서울대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제가 만약에 전주 비안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전주 같은 데에서 쭉 컸다고 치면 전교 1등을 해야 서울대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 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냐.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이렇게 좀 잘 된 것도 60만 유튜브 웅달님이랑 친해지면서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웅달님하고 크잖아요. 친해져야 되는군요. 네, 유튜브 잘하고 싶으면 웅달님하고 친해지면 되고, 그러니까 유튜버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고 보고 배우면 되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방법이 다 있거든요. 방법. 지름길 쇼컷을 찾아가는 그쵸. 거잖아요. 혼자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동산 고수가 되셨는데 부동산 공부 초보 시절은 뭐 다 있으니까 맞아. 초보 시절에 부동산 공부 어떻게 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발로 했어요. 발로 공부는 다 발로 하는 거죠. 정말 발로 했고 제가 2011년에 첫 내 집 마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셨네요. 내 집 마련할 때 청약 공부를 했어요. 청약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네. 더 이상 나보다 대한민국이 청약을 많이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 집을 어렵게 청약으로 만들어냈어요. 정말. 토지 임대부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사실 제가 당첨될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었는데 어렵게 많이 공부해서 만들어냈어요.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 도움도 어떻게 부모님 청약 통장을 제가 썼죠. 그쵸.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청약 저축은 지금도 증여가 가능해요. 승계가 가능해요. 승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지금은 뭐 청약 책도 있고 뭐 이런 공부할 때가 정보들이 많죠. 이런 정보들이 널려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청약 통장을 승계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고 청약 시스템, 청약 스펙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다 발로 뛰고
그다음 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거였는데 저희가 청약 스펙이 굉장히 낮았어요. 저희 신랑이 2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청약 통장을 10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몰랐었던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진짜 비닐하우스 살면서도 10만 원씩 꼬박꼬박 10년을 넘게 부으신 청약통장이 있어서 이거를 청약통장을 서로 바꾸면 일단 부모님은 지금 청약을 하실 수 있는 뭐 자금 사정이 전혀 안 되시니까 물론 뭐 저희도 그랬지만 그래서 통장을 바꿨어요. 이 바꾸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데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래서 청약통장 바꿔서 아버지 통장으로 저희가 강남의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당첨이 됐고 그리고 바꿔서 지금 간 통장이 지금 다시 부모님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 통장이 벌써 2천만 원 넘게 된 대박이네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디든 서울 내에서 꽤 괜찮은 공공 분양을 할 수 네. 있다라고 하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 통장을 이제 부모님은 저희들이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최근에 과천에 또 당첨이 되셨거든요. 그것도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거? 청약은 정말 그냥 일반인들만 아는 그냥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문이 좁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조금 나에게 더 적합한 그 나만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좀 뾰족한 좀 비기가 없을까를 찾아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과천에 당첨될 수 있는 스펙은 아니었는데 제가 엄마가 이제 장애 등급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장애인 특공이라고 따로 모집을 해요. 기관 추첨이라고 해서 따로 모집을 하는데 당첨되기 좀 어려우셨어요. 근데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복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점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근데 가점 1, 2점의 그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등급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래서 가점을 높였더니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장애인 특공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요. 당첨이 되었고 그래서 과천 지정타 내 집을 마련하셨고 통장 안 썼으니까 남잖아요.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딸을 주고 싶어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아주 큰 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조금 공부하시면 진짜 그 집안에 한 명만이라도 좀 공부를 하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과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공부하시면 이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좀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청약은 또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군요.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청약이 4월부터 변경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는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집을 일반 매매로 마련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첫 번째 순위를 청약으로 좀 잡으셔서 공부를 좀 해보신 다음에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뾰족하게 내가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좀 공부하신 다음에 또 일반 매매로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은 4월에, 일단 한번 먼저 해보고 맞아요. 4월에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기타 다자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문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쪽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부동산 공부하던 얘기 했었는데 발로 부동산을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13년부터? 2013년부터 임장을 시작했어요. 첫 집을 마련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집을 마련하고 나는 이 집에 평생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마이너스 옵션으로 이제 주택을 받아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옵션으로 콘크리트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더 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 같은 생각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더 예쁘게 더 예쁘게 꾸며서 돈을 들여서 더 예쁘게 꾸며서 내 취향대로 만들어야지 하는 분들이 마이너스 옵션을 마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돈을 아껴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막상 첫 집이고 하니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또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집을 마련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집에 평생 살아야지 생각하고 집을 예쁘게 꾸몄는데 보니까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옆집은 왜 더 비싸지? 옆집은 왜 비싸고 아래층 1층은 왜 싸고 막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집을 전세 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전세 주면 전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궁금증이 시작되고 저 동네는 얼마고 이런 궁금증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집을 갖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집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눈이 뜨였네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서핑을 하잖아요. 그 파도를 타기 전에는 네. 전혀 모르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이 해변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직접 타니까 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부동산 아카데미가 많다거나 거의 없어서 어떤 거였냐면 저도 이제 처음 부동산을 이제 청약 말고는 경매로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 때가 교대역에서 네, 많죠. 경매 강의들 네, 근데 너무 많죠. 그 경매도 뭐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 같은 분이 저한테 재군이라 그랬어요. 재군. 재군. 뭐 제가 또 제일 어렸으니까 그때 그때는 뭐 경매하시는 분들이 뭐 50대 막 이런 분들이어서 제가 그때 30대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재군 총무를 하게나 이러면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를 처음 공부를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경매를 공부를 하는데 뭐 권리 분석이랑 이런 거 뭐 배우면 하겠어요. 뭐 이해는 되는데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영진에서 나온 지도가 있어요. 수도권 영진 큰 거? 지도 전도라고 책자로 A4 책자로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거를 3번을 갈아치우면서 똑같은 개정판들을 3번을 갈아치우면서 백팩에 메고 이제 출근하고 이제 퇴근할 때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그 아이 키우면서 임장을 진짜 많이 갔어요. 정말 많이 갔고 전업 임장 하는 사람처럼 다니셨죠. 그렇죠. 제가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임장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녁 임장을 하면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아파트 자체가 외벽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임장이 되게 좋은데 주말을 오롯이 또 제가 뭐 토요일 일요일 임장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제가 그때 인천에서 공무원 했었는데 서울로 인사교류 신청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인사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하는데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었던 거죠. 교체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1대1로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근데 마침 제 1회 그 일종의 반일제 공무원, 파트타임 공무원을 뽑았어요.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회. 이미 공무원인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신규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새로 그러면 새로 또 공무원. 보신 거예요? 새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째 다 보니까 경쟁을 좀 덜했겠죠.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시 파트타임 공무원으로 2시면 끝나. 2시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다시 봐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2시에 끝나니까 최적의 환경이잖아요. 2시부터 6시까지 임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임장 공부를 하려고 멀쩡한 공무원을 때려치고 파트타임 공무원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려치기 무서우니까 근무를 하면서 시험을 봤죠.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정말 만삭이었을 때 서울시 그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원피스 입고 그러니까 만삭일 때 공부하고 만삭일 때 임장 가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와서도 그때가 2014년, 15년, 16년 뭐 이럴 때였는데 너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싶으면 저는 못하겠어. 근데 되면 어떻게 딸걸? 그렇긴 하지. 또 되면 해. 그래서 와 진짜 다시 돌아보니까 미쳤다 진짜 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고 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만들어서 이제 그 임장을 약간 마이크로 임장, 동네 임장을 이제 두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어서 간 거죠. 예를 들면 송파를 간다 하면 잠실권역 한 번, 그다음 송파 중부 한 번, 그다음 위례 한 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제 임장을 가니까 2시간, 3시간 안에 이제 임장이 다 됐던 거죠. 그래서 백팩을 메고 가서 경기권 갈 때는 예를 들면 의왕이에요. 의왕이면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입지강이 당연히 없고 뭐 프로테크도 없잖아요. 앱도 없어요. 아예 없었죠. 없어요. 호객노노도 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건 뭐예요? 그럼 뭐 포도원 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뭐 이제 철거를 할 거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입주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봐서 이제 다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부동산 앞쪽으로 나와서 그 쪼그리고 앉아서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다가 구역을 이렇게 그 네임펜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지도에 계속 해가면서 일종의 제가 지금 부자지도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한 장 지도를 그 영진 지도 책자에다가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장을 지금까지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벌써 몇 년 된 거죠? 한 10년 됐나? 10년 넘었죠. 근데 프롭테크 앱이 나오면서 특히나 네. 아실이 나오면서 네. 제가 아실 나오기 전에는 이제 부자지도가 짱이었어요. 한 네. 장에다가 구역이랑 뭐 진행 단계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진짜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에게 신세계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만 보기 아까워서 또 공유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발로 공부했어요. 진짜 다 다니면서. 근데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도 안에 쌓이는 그 일종의 단권화였어요.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단권화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공무원 공부하면서 뭐 단권화하고 이렇게 압축하고 그리고 막 네. 공부할 때도 부동산 공부할 때도 잘 안 헤어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서수정 미오 이런 거. 분당, 야탑, 임의, 서연, 지하철역? 순회, 정자, 뭐 미금, 오리, 야, 아, 이서수정, 미호 이런 거를 그냥 막 강제 인풋하면서 네. 익숙해질 때까지. 되게 재미없게 하셨네요. 왜냐면은 제가 모든 네. 지역에 살아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사도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네. 유리했어요. 동부, 서부, 남부 뭐 다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 내가 다 살아본 데고. 맞아요. 되게 유리했고 만약에 분당처럼 안 살아본데 조금 낯선 곳을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일단 강제 인풋을 조금 해서 억지로 친숙해진 다음에 좀 돌고 이런 과정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백팩 메고 정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유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그 만삭인 몸으로 또 멀쩡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시 시험 보고 이런 걸 다 오케이 했어요. 저희 남편은 이제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모든 걸 지원해주고 뭐 이런 분인데 제가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진짜 아직도 건강한데 제가 출산 전날 제가 그때 공무원 그 상계동의 공무원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네. 수락산에 거의 정상까지 출산 전날 출산 전날? 전날 그게 돼요? 수락산 되게 험한데? 수락산에 그래서 출산 전날 이제 네. 올라가서 아직까지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기 낳고. 이야, 아기 낳고 다음날 임장 가고? 막 그러고 그래서 네. 굉장히 뭐 다행히도 건강하고 또 뭐 건강이 맞춰지니까 또 열심히 하고 또 남편도 뭐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공무원 그만둘 때도 그만두고 나서 신랑 나 그만뒀어. 얘기. 사전에 이야기 안 하고? 공지 안 하고 네 바빠서 그만뒀어. 근데 그건 뭐 다른 수입이 있을 때 그만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건 뭐 이해하지. 근데 제가 되게 어렵게 공무원이 됐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렵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신랑이 되게 뒷바라지 많이 했었거든요. 결혼하고서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랬었는데 고시 공부하듯이 하셨구나 공무원 시험. 맞아요. 그래서 미안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부동산 공부 걸어다니면서 했어요. 그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던 거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였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알던 제가 오빠였어요? 20살 때 남편이 이제 서울에 그 대학교 오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빠 동생으로 만나서 그랬죠. 그럼 연애 처음 해보고 결혼한 거예요, 설마? 거의 그래요. 너무 억울해. 그렇구나. 근데 그때 몰랐고 네. 연애도 좀 많이 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일단 그 비닐하우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결혼하면 벗어나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벗어난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네. 결혼하기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진짜 결혼하고 싶겠다. 결혼하고 싶었고 네. 너무 착한 사람이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뭐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여수, 돌산, 금봉리 네. 그러니까 이게 흙냄새 나잖아요. 네. 금봉리에서 왔어요. 금봉리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런 집에서 이제 네. 갓 농사 짓는 그 4형제. 돌산 갓. 네. 4형제 중에 셋째. 세 번째. 그러니까 너무 흙냄새 나죠. 딱 그런 집에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아마 30살 넘어서 결혼했으면 아마 이분하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결혼하나 보다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제가 늦게 결혼했으면 결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여자분들 돈 잘 벌기 시작하면 결혼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 맞아요. 또 네, 요즘에 워낙 골드미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의 그 전세 얻었어요. 면목동에. 그래도 마통이 3천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때 남편분도 그때 공무원. 맞아요. 남편분도 지금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은 오롯이 전세를 마통으로 해서 네. 면목동 단칸방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죠. 처음 시작도 그렇게 넉넉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는 집을 마련하고부터죠.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때는 부동산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당연히 돈도 없었지만 어떤 인생의 반전이 집을 마련하고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더 이렇게 백팩 메고 열심히 다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결혼을 하고 이제 2020년경에 제가 첫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한 14년 됐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하고 한 7년 앞에 7년 뒤에 7년. 그래서 이 7년과 7년에 그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내 집 마련이었더라고요. 내 집 마련 이전에 모은 돈을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시작했으니까 네. 뭐 6천만 원, 즉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네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후에 제가 공부하고 이제 집이 같이 일하면서 순자산이 계산을 2020년에 해봤더니 30억은 좋게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과 30억의 간극이 100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부동산을 빼놓고는 돈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런 기간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집값이 정말 가장 저점이었을 때 또 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흔했을 때 굉장히 흔했고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막 양도세도 양도세도 면제, 면제해주던 네. 2013년 네. 그럴 때 집을 마련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운이 좋아서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확실히 운은 좋았는데 운도 노력하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헐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때인가요? 아니면 좀 많이 다른가요? 저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저는 2014년하고 2024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10년 주기로 맞아요. 뭐 이렇게 딱 10년 주기여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때도 2014년에도 집을 안 사는 시기였긴 했는데 그때도 네. 집을 마련하는 건 쉬운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2024년도 집을 마련하는 거는 쉬운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뭐 원시 시대부터 동굴을 마련하는 게 그쵸.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집이 쌌던 적은 한 번도 한 없는 번도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2024년은 뭐 2014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집 마련하는 거, 부동산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첫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네네. 물론 뭐 양도세를 면제한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취득할 때부터 뭐 대출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 정책적으로 찾아보면 무주택 혹은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게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애제초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에 비해서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조건으로 예를 들면 1억이 있어도 내 집을 네. 마련할 수 있다라든지 생애제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으로도 굉장히 좋은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길들이 있거든요. 1억으로요?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애제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주는 네.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네. 생애지초는 LTV 80%까지 오.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도 강남 3구 용산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상한이 있지 않을까요? 6억까지 집값? 있어요. 6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집값의 상한은 없어요. 집값의 상한은 없고 대출을 6억까지 대출은 주는 거. 6억까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뭐 이금용도 아니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네.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라든지 뭐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13억짜리 아파트 헬리오시티 뭐 소형 네. 평형이라든지 서울의 84 기준의 신축 아파트 13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13억 아파트가 전세가 한 13억이면 한 요즘에는 신축 그리고 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 13억에 한 7억, 13억에 6억 5천 이런 네네. 식으로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13억에 7억이라고 하면 이 7억 뒤에다가 전세금 플러스 후순위 생애 최초 그게 돼요? 대출에 돼요. 1금융에서요. 처음 알았네. 그 네. 생애 최초만 되는 거예요? 생애 최초만 돼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 일단 등기를 친 다음에 후순위 담보를 받아야 되는 거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 안 하고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값의 80%를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이자가 얼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전세를 포함해서 LTV 80%이니까 네. 예를 들면 7억의 전세가 껴있다 그러면 7억은 무이자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3억이라고 하면 80%면은 거의 한 10억 좀 넘네요. 10억 8천? 넘죠. 네. 네, 10억 넘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 8억에 대한 나머지 2억 얼마 네네.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애 최초 대출. 대충 한 100만 원 수준의 네, 맞습니다. 이자네요. 네. 그렇게 하면 2억대로 서울 신축 아파트 13억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아,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하고 알았네요. 여기에서도 네. 또 예를 들면 뭐 이거 DSR 규제를 받긴 하는데 2억대 대출은 연봉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그쵸. 최대 6억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헬리오시티 소형 평형 25평형을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건 지금도 진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유효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출 레버리지라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13억에 7억, 13억에 8억이면 5억의 갭이잖아요. 전세를 네. 끼고 산다면. 근데 나는 3억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3억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겠다,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급지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품을 낮추는 거죠. 10억에 7억. 혹은 뭐 9억에 6억 이런 식으로 13억의 집이 아니라 뭐 9억의 집으로 이렇게 상품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본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그 레버리지를 그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급지를 낮추지 않고 상품을 높인 상태에서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선택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덜 좋은 집을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전지차이죠. 이야기니까 이런 선택지를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사실은 헬리오시티를 1억에 혹은 자기 자본 없이도 마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레버리지 그리고 내가 뭐 실거주냐 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다방면으로 아파트가 단순히 입지에서 입지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상품을 당연히 고를 수 있는 입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상품을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련을 할 수 있느냐를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집을 조건에 맞게 잘 사실 수 있다, 마련할 수 있다. 그럼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게 우리가 레버리지 없이 집을 사는 건 솔직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서울에서 노동 수입으로 어떻게 뭐 10억을 벌겠어요.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살 때 저점을 잡으려는 욕심에 가장 최저가에 사야 된다는 강박만 버리면 기회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사느냐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뭐 전문가분도 알 수 없는 네. 추정할 신의 뿐이죠. 영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뭘 사고 즉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입지력을 기르고 어떤 세팅 방법을 활용해서 사느냐, 대출력을 기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뭐를 어떻게 사느냐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헐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뭐 멘토분이 따로 있으셨던 걸까요?
많은 멘토들이 있었어요. 사실 책도 2016년부터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부동산 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첫 자기 책을 개발부터? 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부터 시작해서 네네. 근데 그 직장을 가는데 막 심장을 때리는 책을 만난 거예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아주 네. 책을 읽어야겠다 해서 독서를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독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멘토들을 만났고 책을 통해서도 만났고 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뭐 물론 당연히 부동산 분야의 멘토도 만났고 네. 그리고 창업 분야의 멘토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의 멘토 다 멘토로 삼을 만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너무 좋으니까 실제로 뵙고 싶잖아요. 네. 찾아가고 좀 극성이었죠. 그래서 많이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 있어서는 우리 뭐 빠시공님, 김영열 소장님 만났고 그리고 뭐 무자본 창업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대표님도 만났고 또 자기 개발하시는 분도 만났는데 이제 사기도 좀 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쓰기 강의 네. 고가의 책 쓰기 강의 출신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소송도 하고 사기다, 뭐 사기꾼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꿈 너머의 꿈을 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이 동심원을 이 선 넘는다, 선을 지울 수 있는, 선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줬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세계는 공무원이라는 이 세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지가 최대의 고민이었던 저와 주변 네. 그룹들 속에서 저는 그냥 정말 일상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거에 바쁜 보통 사람이었는데 뭔가 이 우물 안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알려준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아카데미에서 한 4천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천만 원 썼다고요? 4천에서 5천 정도 썼어요. 그 아카데미에서만요? 그 아카데미에서만. 어. 그래서 이렇게 강의해서 이런 콘텐츠로 1,000만 원의 수강료를 받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배웠고 네.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1년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되게 많이 이제 사기꾼이야. 막 이랬고, 근데 네. 뭐 같이 소송하자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 저는 그래도 이 안에서 나는 배운 게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실제로 늦기는 했지만 책을 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뭔가 지출을 통해서 뭔가 뭐 그 지출한 만큼의 강의의 대가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가슴을 때리는 한 문장만 만나도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액션 플랜을 할 수 있는 이런 살짝의 그런 마중물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그런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고가의 강의도 아깝지 않다라는 심정으로 되게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고가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정말 많아요. 2천만 원짜리 요즘에 3천만 원으로 올랐던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3천만 원의 강의를 들어요? 들어요. 네. 뭐 내용이 뭐예요? 뭐 세일즈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성공학, 그 다음에 뭐 명상도 있어요. 명상 같은 경우. 명상이 제일 비싸요. 네, 맞아요. 명상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뭐 성공학 같은 경우에는 꿈을 시각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기들끼리 만나면 송 대표 이번에 건물 세웠다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시각화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체화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세일즈, 마케팅 이런 것들도 있고 부동산 강의도 고가의 강의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부동산 컨설팅 강의들이 요즘에 좀 많이 욕먹고 있더라고요. 네, 고가를 맞아요. 받고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받고 찍어준 아파트가 뭐 거제도 아파트 막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보면 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부동산 공부하는 가장 큰 목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전문가지만 사실은 선택을 한 것들이 언제나 100%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2년, 2023년 투자를 해오면서 작년, 올해 되게 힘든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대응력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씩 익히고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패하고 실수를 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집을 선택하는 선택지에 있어서 조금 더 실패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많은 수강생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뭐 이 집 살까요? 이 집 살까요? 3억으로 뭐 살까요? 이거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양호하고 저 1억인데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3억으로 뭐 살까요? 네. 이거 제일 많잖아요. 네, 정말.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투자하고 싶은 방향도 다르고 투자 기간도 다르고 네. 막 그런데 뭐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이거를 전문가가 그냥 딱 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그 맹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네. 요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전문가의 그 안목이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공부하셔서 이제 공부라는 게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돈을 조금 투입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또 배우실 수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안목이 좀 자라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맞는 집을 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서 나에게 맞는 집 선택하셨으면 좋고 돈 가져가셔서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지 마시고 그 돈을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투자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수강료 저렴한 강의 듣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 많이 들었고 시간을 확실히 많이 좀 단축시켜 준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뭐 책, 뭐 입지센스 이런 좋은 책들이 부동산 책 지금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는 고가의 강의를 듣는 목적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든지 잘 모르겠고 그 고가라는 거에 대한 마케팅 심리가 또 들어있어요. 특별한 뭔가가 있겠지. 뭔가를 나에게 주겠지. 500만 원의 가치를 나에게 주겠지. 1000만 원의 가치를 주겠지. 그냥 비법에 대한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상에 비법이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이것저것 해봤는데 고수라는 분들은 정말 다 너무 단순해요.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다잖아요. 정말 공감해요. 네. 진짜. 이게 다야? 이거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계란을 세우는 방법이랑 똑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럼 나도 하겠다.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되는 건데 사실 네, 맞아요. 그거를 깨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성정길 채널 유튜브 보고 공짜로 깨냐 500만 원 주고 깨냐 저는 그 차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이나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문가한테 더 의지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커지고 내가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전문가한테 더 의지를 하게 되니까 잘못 가는 거죠 오히려. 그 가끔 가다 10,000원의 특강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수강생 오신 분들 자세가 이래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쳐져 있어. 근데 네. 이제 고가 강의 제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분들은 강의 1시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정말 자세가 다른 거죠. 그 얻어가고자 하는 기대치에 대한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은 마음가짐이거든요. 네. 그 10,000원짜리 컨텐츠와 500만 원짜리 컨텐츠가 물론 다를 수도 있겠는데 네. 그 500배 이상의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좋은 컨텐츠 많이 하시잖아요. 황정일 대표님이. 난 고래동 공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네, 커리큘럼 진짜 보고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최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인기 정말 많았어요. 저 좋은 너무 강의 해주셔서. 재밌었어요. 저 네. 그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죠, 근데. 다들 너무 밤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1시간 정도 해주시고 네. 30분 Q&A 해달라고 하셔서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 9시 시작해서 11시 넘어서 엄청 늦게까지 끝났어요. 했죠. 진짜 네. 저도 너무 재밌고 네. 에너지를 막 받아가더라고요. 되게 네. 좋았어요. 네. 제가 그거는 잘합니다. 사람들 공부시키고 교육업자라서. 맞아요.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고 그래서 진짜 교육업은 잘합니다. 제가 2014년에 공부할 때는 진짜 제 백팩 메고 영신지도 맞아요. 들고 다니던 근데 그때, 지금 네. 생각해보면 정답이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의 정답이었잖아요. 저도 가난하게 공부해서 학원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내 공부 많이 한 게 사실 정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너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의지하지 말고 방법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지금 요즘에 사업을 엄청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네. 첫 사업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업이요? 네. 제가 그 사업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는데 네. 단기간에 제가 막 강의들을 막 이것저것 되게 다방면의 강의를 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오더라고요. 여러 분야에서.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육아휴직 했죠. 아, 육아휴직을 하고 임장도 다니면서 또 배움에 굉장히 열정을 쏟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배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사실은 그 창업을 통해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기는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이제 공무원 육아휴직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네. 첫 사업은 뭐 하셨어요? 첫 사업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경매로 그때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으니까 사업을 좀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삼성동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받았죠. 네. 낙찰을 받아서 거기다 강남에 네. 등기를 입지를 치셨네요. 보니까 네. 네, 그 저희 멘토이신 그 김영열 소장 그 빠숑님께서 삼성동 그때 막 삼성동 막 GTX 막 이런 것들이 네, 막 네. 이슈가 되고 막 이럴 그때 때였는데 부동산 클라우드 하셨을 때였나? 2015년 16년 네, 네. 막 이럴 때 막 삼성동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삼성동에 땅 한 평이라도 갖자 말해서 전 또 이제 갖자고 하시니까 또 네. 가져야죠. 그래서 삼성동 실제로 낙찰 받고 보니까 땅이 1.6평 오, 지분이 땅 한 평 한 평을 가졌네요. 가졌어요. 네. 1.6평이었고 6평짜리 상가 1층 아, 상가였는데 네. 이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아서 이제 레버리지 80% 이용해서 이제 비싼 상가는 아니었고 네. 받아서 근데 이제 제가 경매를 막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네. 이게 중앙법원에 교대 법원에 갔는데 네. 사람이 그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꼭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 그거 하러 온 거 같지? 맞아. 초보자들. 이게 초보자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다 그거 하러 오는 거 아니야? 다 뇌물건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집에서 써갔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을 더 높여서 써서. 씁니다. 그래서 네. 홈런을 쳤어요. 딱 2명이 입찰을 했는데 저랑 네. 저 다음 순위랑 제가 이렇게 처음 써온 걸로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차이로 오, 제가 낙찰을 받는 거였는데 대박이네요. 제가 3천만 원을 근데 왜냐면 상가가 1억 얼마짜리였으니까 3천을 올려 쓴 거는 진짜 많이 올려 쓴 거거든요. 근데 받아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왜냐면은 제가 그 상가를 받아서 뭐를 할지 이미 다 계획이 짜져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가 짜져 있어서 그거를 받아야 됐는데 그날 비도 오는 날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이거 네. 명함 나눠주시는 대출 이모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네. 3천만 원 올려 써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뭘 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위워크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네. 활동했던 때가 공유 오피스 같은 아니었어요. 거? 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을 오. 했어요. 근데 6평에서 무슨 소호 사무실을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거의 최고 많이 넣었을 때 거의 200개 가까이 넣었어요. 대박이네요. 왜냐면 그때 강남에서 소호 사무실이 많지도 않았을 만 아니라 그게 이제 법령상 이제 한 주소에 많은 사업자를 넣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뭐냐면은 지금 세무서에서 좀 규제하는 지금은 건가요? 어떠냐면 이제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 한 공간의 주소를 지금도 공유 오피스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한 공간 안에 분리된 업무 공간이 있어야 돼. 즉 책상이라도 나눠져 있어야지 네. 그런 한 업체로 인정을 한다라는 규정이 저 때문에 아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제재를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상가에 사무실에 너무 많은 업체를 넣으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제재를 하면서 이제 넣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업체에 이제 5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200개면 1,000만 원이네요. 예, 제일 높았을 때 그랬고 이제 한 100여 개 전후를 그래도 500만 원. 왜냐면은 소호 사무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그때 당시에 1인 네. 그 법인, 네, 네. 1인 사업가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다가 주소를 그러니까 옛날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네, 하잖아요. 네. 아파트에다 주소를 하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근데 새끈한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강남. 강남, 네. 강남구, 삼성 막 이런 거 필요한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트렌드를 잘 읽고 이제 그 공유 오피스를 한 거죠. 소호 사무실을 해서 이제 우편물 같은 것들을 이제 세무서에서 오는 이런 우편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또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사업을 이렇게 내 상가에서 컨텐츠를 입혀서 이제 시작을 했고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되게 바쁘더라고요.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빠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만으로 이미 공무원 그때 제가 한 200만 원 못 받고
네. 넣었거든요. 180몇만 원. 요 정도 급여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 급여랑 이제 이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급여랑 급여 외의 사업 소득이 이제 크로스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저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하고 네. 예, 외면직을 이제 냈죠. 훌륭하십니다. 내 사업을 일으켜서 퇴직한다. 맞아요. 모든 분들의 다 로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부동산의 아이디어를 입혔죠. 네. 입혀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상방이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이제 넘겼어요. 아, 상가도 파셨구나.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네. 뭐냐면은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공간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간을 빌려줬어요. 아. 요일별로 이렇게 화목, 월수금 이렇게 네. 시간을 빌려줬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그 공간을 화목요일을 빌려서 빌려갖고 쓰는 또 분이 빌려주나? 또 시간 단위로 빌려서 제가 좋네요. 이제 지나가다가 봤더니 이제 막 시간 단위로 강연장으로 이 우평을 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훌륭하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도 쓰고 하다가 또 그 상가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입찰의 히스토리를 이미 공부를 하고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 네. 그 소유자가 낙찰을 한번 받았다가 이제 그 낙찰을 받았다가 이자를 못 내서? 잔금을 못 치고 네. 이제 입찰가 10%를 포기한 경우였어요. 보증금 포기. 네, 보증금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낙찰을 받고 집에 있는데 집에 막 문을 들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법인 주소가 바뀌면 절대 안 되니까 내가 월 30만 원인가? 월 30만 원을 낼 테니까 주소를 제가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하고 월 30만 원씩 받았고 실제 공간도 월수금 뭐 화목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임대하고 소호사무실 받고 진짜 쏙쏙 다 빼먹었네요. 네, 야,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상방이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여기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상가를 시차익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이제 다른 사업들로 이제 가지를 넓히기 시작. 되게 재밌는 사업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쫄딱 망한 사업도 있고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 망하고도 있는 사업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네. 망한 사업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망한 사업 얘기만 30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망한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되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참 꿈도 젊을 때 꿔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 좀 많이 네. 도전하는 거가 좀 무섭긴 한데 예전에는 제가 30대 때 그거 했어요. 이제 그 소호사무실로 해서 이제 네. 뭐 좀 돈 좀 모으고 돈도 이제 그러니까 사업 네. 시스템을 한번 익혀보고 법인도 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해피벌스트리라고 뭐 같으세요? 뭐 이렇게 이벤트 회사? 맞아요. 아이를 낳으면 나무를 심어주는 거. 그것도 이제 토지 기반의 부동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남이섬 아시죠? 네네. 남이섬에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그런 나만의 그 섬 테마파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멋있네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막 진짜 다 덤벼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난 뭐 다 가능하지. 첫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사업이 막 어깨가 뿜뿜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나 다 덤벼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피벌스트리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뭐 땅을 사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나면 나무를 심어서 계속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자라고 이제 네. 이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 나무를 옮겨 심어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탄생수를 쭉 심으면서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턱대고 양양으로 가서 이제 양양에 이제 검색을 했죠.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강원도 양양으로 가서 이제 수목원 하시는 사장님, 대표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땅을 빌려달라. 이상한 여자가 와서 네. 막 사업 브리핑을 하고 이러니까 불쌍해서 그 대표님이 그럼 저기 땅 남는 데다가 심어라. 예, 뭐 되게 우습게 본 거죠. 네. 그래서 땅 남는 데다 심어라 해가지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주문 들어왔을 때 제가 얼마에 팔았어요? 265만 원. 비쌌네. 왜냐하면 3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에 책정을 할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관리하고 막 이러는데 돈이 많이 또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일 때마다 뭐 편지 보내주고 이런 이벤트까지 다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나무를 제가 가서 이제 어린 나무를 심고 사과나무. 사과나무나 백일홍, 뭐 소나무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사과나무를 심고 그
그 묘목도 양양의 그 소장님이 대표님이 하나 심으세요. 묘목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심고 이제 팻말에 붙여서 이제 찰칵해서 이제 심었습니다. 네. 하고 이제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남매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주문이 몇 개가 들어왔었는데,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마다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양의 대표님한테 사람? 이거 해달라고? 이거 좀 심어주세요. 대표님이 원래 알던 분이에요? 살짝 그냥 얼굴만 아는 조금만? 정도의 분이었는데 좀 불쌍히는 좀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부동산, 그때가 이제 2017년 막 이럴 때여서 부동산 투자를 제가 막 활발하게 하던 때여서 이제 아마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30년 동안 계속 환불해드렸어요. 맞아요. 이 사업 전액으로? 몇 개가 됐는데, 그렇죠, 그럼요. 환불해드리고 대표님한테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대표님이 그 양양에서 굉장히 크게 그 분재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네.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명절 때 뭐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를 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하려고. 네, 그래서 그 도에다가 뭐 신청하셔서 사업 자금 받으시고, 그러니까 벤처 투자 자금 같은 맞아요. 거. 네, 그거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 아이디어로 받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어쨌든 잘 써먹고 있네요, 누군가는. 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실패 사례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데. 그래서 중간에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업 규모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한다고 그 브로셔를 이제 굉장히 강남의 고급 그 산후조리원 이런 데에다가 브로셔를 비치하고 싶어서 이거를 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디자인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인쇄까지 하고 해피 버스데이 대봉투와 그다음에 편지 봉투 이런 거 다 인쇄하고 명함 인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뒷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 맞아요. 30년 하려니까 돈이 아닌 거지. 맞아요. 이게 30년 어떻게 하나 이런 거고, 또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갔으면은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계속 밀리는 흐지부지 거예요.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도 실패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다시 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아주 사업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좀 많이 안 드는 사업이면 이것도 뭐 돈 안 드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무자본 창업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네. 그래서 무자본 창업의 대가를 또 찾으러 갔어요. 1,000만 원 주고 갔는데. 1,000만 원.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되게 네. 제가 아직도 지금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은 아이디어를 팔아요. 무자본 창업의 아이디어를 이제 그 스타벅스에 계속 이렇게 앉아 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책 읽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이제 써놔요?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그거 메일링만 평생 받고? 평생 회원권이라는 거를 달아서 이제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그분의 아이디어가 재밌고 하니까 네. 이제 그 구독을 하고 그걸 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고객으로 모셔야 되는. 사기 되게 잘 당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맞아요. 너무 고마워하고.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네. 재밌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네. 근데 되게 그 사업으로 사실 현실화되기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 네.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허황된 너무 것들. 딱 보면 웃긴 귀여운 이런 네. 사업들도 되게 많고 사실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시도하다가 중간에 끝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에서 네. 돈 버는 7가지 방법 이러면서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생각하신 아이디어를 7가지를 이제 되게 귀여운 거 막 네. 자리 맡아주기 뭐 자리 맡아주고 왜냐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 스벅에 점심시간에 뭐 미팅을 해야 된다 12시에 만난다라고 했는데 뭐 자리가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리 맡아주는 알바로 뭐 돈을 일종의 이런 거 돈 안 되는 알바들. 되게 재밌는 그런 아이디어 네. 귀여운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창업은 무자본 창업이 참 리스크가 적긴 하지만 네. 자본 창업이 돈이 된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자본 창업을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있어요. 네. 저는 무자본 창업으로도 돈 잘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제가 주의이기 몰라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업 얘기 난도가 나중에 좀 또 다른 많이 것 같아. 자본이 들어가니까 일단 조금 그래도 조금 난도가 좀 내려가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본이 안 들어가는 창업은 초기 수익이 없어요. 맨땅에 헤딩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걸 못 버티다가 네, 맞아요. 그 대신에 잘 되면 저희 상방이 해피버스데이? 열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상방이 완전 열리는데 진짜.
반대로 자본 들어가는 거는 초기에는 그래도 좀 수익이 좀 나와요. 처음부터. 근데 상방이 완전 닫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을 어떻게 얼갈이 짜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치도 다르고 그 네.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인사이트도 되게 다르고 해서 사업은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뭐 사업을 한다라는 게 뭔가 삼성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고 네. 혁신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규모를 조직을 막 갖춰야 될 거 이런 거 같았는데 아니고 너무 소소하게 재미있게 또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일로 할 수 있는 거 혹은 좋아하진 않지만 계속 하면서 잘하게 되는 일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업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근데 돈 벌려고 물론 돈 버는 게 재밌긴 한데 돈 때문만 하면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좀 배 부르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것보다 재밌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와. 사업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네. 이게 또 힘든 게 또 저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당연히 육아도 있으시겠죠. 하고 하시니까. 육아는 이제 아이가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네. 참 이게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네. 자전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전거 바퀴가 이제 굴러가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기 시작한 건데 이 굴러가는 사업을 내가 재미없다고 혹은 네. 힘들다고 멈출 수가 없는 자의에 의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경우도 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참 사업이 재미있는 것 그리고 뭐 힘든 부분 되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학원을 했으니까 이게 조직 자체를 좀 키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책임져야 할 식구가 맞아요. 너무 많고 어깨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무거워.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권한임을 그다음부터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정말 능력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좀 인생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쉬는 게 약간 직원들의 눈치가 또 보이는 거. 네, 저는 이제는 눈치가 안 보여요. 네, 지금은. 네, 그렇게 만들기까지 저도 벌써 사업한 지 만으로 한 14년 됐거든요. 와. 네, 꽤 됐잖아요, 기간 맞아요.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내가 좀 덜 벌면 되지. 이거를 생각하니까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이게 옮겨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업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여리여리 하시잖아요. 진짜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목소리도 제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여리여리하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아니 출산 하루 전에 수락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다녀오신 네, 그런 맞아요. 분이십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우리가 아까 전에 결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네.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 결핍으로 인한 경험과 마음의 내공이 단단함이 정말 똘똘 뭉쳐져서 응축돼서 이제 네.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들은 많이 만나는데 네. 네, 그때마다 이걸 이렇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되게 부러운 게 여성분들이 이제 길 가시다가 막 날파리 보고 와 이런 거 너무 부러워. 부러워요? 사실 저는 진짜 바퀴벌레 이만큼 있어도 진짜 바퀴벌레다. 이렇게 정말 뭔가 네. 세상에 놀랄 만한 것, 아픈 그러니까 통증도 사실 되게 참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참는 능력, 힘듦을 참는 능력, 인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게 굉장히 단단해졌고 또 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도는 참아야지 견딜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업하면서 특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를 보면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걱정도 되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약해서 옛날 어르신들도 저희 맞아요.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도 그게 걱정돼서 저는 저희 아들이 둘 있거든요. 운동 초등학생 아들. 뛰잖아요 아침마다. 아침에 7시마다 깨워가지고 달리기를 2km 하고 이렇게 산에 한번 뛰어갔다 오고 이거 매일 하거든요. 난 사업보다 어려운 게 육아인 것 같아요. 네. 아이 교육이고 왜냐면은
제가 너무 막 힘들게 막 맞으면서 막 물 막 찌끄리고 막 이러면서 쫓겨나고 막 물을 뿌려서 쫓겨나 그냥 네,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려서 쫓겨나 네. 이런 경험들이 예전에는 또 많이 그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화를 한번 내지 못하고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유약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저 아시다시피 늘 웃고 있잖아요. 맞아요. 늘 웃고 있다가 저 애들이 무서운 아빠예요? 예, 선을 이렇게 넘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웃음기가 딱 없어지거든요. 무섭다. 그럼 더 무섭잖아요. 예, 그때부터 우리 아이고. 둘째는 울기 시작해요. 아빠가 웃음기가 없어지면 자기도 쎄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울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애들은 진짜 얌전해. 밖에 나가면은 뭐 사람들이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얌전하냐고. 와. 되게 얌전해요, 정말. 아빠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또 엄마는 맞아. 어쩔 수 없는 둘 것 중에 같아요. 한 분은 네. 맞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또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고마운 게 제가 잘 안 때리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거든요. 안 때리진 않고 1년에 한 번 네, 정도. 원래 계속 안 때렸는데 최근에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좀 선을 좀 많이 넘더라고. 네, 그렇게 때리는데 몇 대 맞을래? 3대. 3대 다 때리고 나는데 삐지진 않더라고. 아빠가 그래도 단단하네요. 예, 아빠랑 그래도 애착 관계가 잘 있으니까. 형성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맨날 같이 달리기 하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 둘째 삐지면 항상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달래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좀 다방 혼내도 못 하시는 게 뭐예요? 청소, 사업자를. 청소, 설거지. 청소 따위 안 해도 되지. 이 얘기 청소까지 되게 많이 잘하면. 듣는데 와이프가 보면 저 되게 뭐라 할 거예요. 청소를 못하는 정도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아유, 청소까지 잘하면 어떡해. 사업자래. 아빠로서도 너무 좋으시고 네, 멘토로서. 딱 그것만 잘해요. 딱 그것만. 그냥 열심히 사는 거랑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네, 그러면 입지 센스를 보면 나만의 강남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야매로 공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전문가분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이야.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는 3인 가족이다. 그리고 현금은 한 1억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플랜을 세우면 좋을까요? 한 연봉은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네, 외벌이. 아, 힘들다. 그쵸? 네, 진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짠테크실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고 계실 텐데 네. 이게 절약만 돼서는 이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 투자라는 게 본격적으로 내가 1억으로 무언가를 투자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약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시죠? 네. 무주택자는 생애 일단 최초. 네,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집을 가장 좋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좋은 상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저는 청약이라고 이 시장에서는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청약을 좀 공부하셔서 내 청약 스펙이 어떤지 가점 보시고 또 혹은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해당되는 게 없는지 혹은 해당되는 게 없다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청약 공부를 한 정말 맘 잡고 한 달 정도 하시면 다 어느 정도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공부를 그냥 보통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청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숨어 있는 것들까지 정보까지 다 내가 찾아내겠다,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정말 청약이 안 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청약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자본과 그리고 90%의 레버리지를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활용해서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뭐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청약이다 보니까 새 아파트잖아요. 네. 입지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고분양가의 그 청약 아무도 안 하는 미분양 날만한 그런 상품 아니고 이걸 걸을 수 있는 눈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을 먼저 일단 공부를 해보시라. 일단 첫 번째는 청약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매매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 아마도 이제
뭐 대출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를 LTV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최대 3억 6천,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까지 대출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5억의 수도권의 집을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데 생애 최초면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로 집을 마련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혹은 월세 이렇게 하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비용과 그다음에 한 4억여의 대출을 받았을 때의 비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이 4억 대출 받았을 때의 비용, 금융 비용이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1억으로도 수도권에 5억 정도의 집, 매매가의 집을 마련하실 수 있고, 이 5억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의 집을 마련하실 수 있냐면 정말 좋은 데가 너무 많이 생각나요. 5억이로요? 오, 너무 많아요. 네.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축이라면 1기 신도시 내에서도 1기 신도시가 사실 3억대 아파트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1기 신도시 어디요? 일산이 3억대가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평대면 이제 4억 5억대가 네, 많이 네. 있고, 그래서 1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30년 동안 인프라가 누적이 되어 축적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평촌 학군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살기 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평촌의 10평대 혹은 20평대 초반에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들, 물론 리모델링까지는 너무 좋다. 아마 네. 그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평촌 신도시에 자녀 교육시키면서 내 집 마련하고, 그리고 종잣돈도 1억 정도로 네.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실거주로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그것도 굉장히 혜택이 좋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이제 최장 50년, 네. 그리고 4%대 금리, 그리고 우대금리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대금리 받으실 수가 있고 한데, 최장 5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장점과 이제 고정금리라는 것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금리가 최저 1%대, 그래서 금리 메리트가 또 대박이네. 있어요. 1%대면 뭐. 1.6%대부터 네. 시작하니까, 그래서 특례보금자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대출들을 활용을 하셔서 네.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 1억으로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대출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입지를 공부하셔서 이 두 가지를 잘 혼용하셔서 집을 마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 두 번째 이런 정책자금 대출, 세 번째는 일반 매매인데, 일반 매매에서도 아니 1억으로 어떻게 일반 매매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거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예를 들면은 뭐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고 있어서 이사하기도 힘들다. 근데 내가 1억의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상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1억으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아파트, 서울로 따지면 기축단지 25평형, 수도권으로 따지면 뭐 84 신축이 될 수도 있고 59 신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상품은 고르면은 꽤 괜찮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 7억으로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7억의 전세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껴있는 네, 네. 신축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역세권 단지가, 그러면은 4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면 4억의 무이자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7억에 대한 80%, 1억 6천 뒤에 5억 6천이니까. 1억 6천, 4억의 전세와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네.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키면, 그러면은 내 자본으로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켜서 7억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한 5억 정도의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고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면 한 7억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품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신축의 경기도권에 역세권 괜찮은 데가 7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전세를 4억을 놓고 그 다음에 7, 8에 56이잖아요. 1억 6천을 하고 더 대출을 받으면 부족한 1억 돈은 4천 정도만. 부족한 돈은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모은 돈을 이용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7억짜리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단 레버리지를 상당 부분 무이자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 이자는 1억 1억 6천에 대한 것만 내면 되니까 한 달에 대략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내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좋은 주택을 마련하면 이 5, 60만 원의 금융 비용보다 더 오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길게 보면 4년 한 번 전세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전세 세입자가 싫어하지 않나요? 세입자한테 동의 받을 필요 없고요. 세입자 이후에 받으면 이게 불법 아닌가요? 이거 후순위 대출은 원래 네, 가능한 거예요. 원래. 네, 생애지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해주는 은행이 한 곳이 있어요. 근데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하고 맞는 한 곳의 대출을 찾으면 된다고 부팽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생애지초 대출을 활용하셔서도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또 경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이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1억밖에 없으니까 내 집 마련은 힘들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 수입으로 1억을 더 모아서 살려고 하면 그때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해서 가격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24년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집이라는 게 좀 긴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요즘에는 한 바퀴 돌린다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4년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 4년, 8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2034년에 2024년의 집값보다 쌀까? 요 한 가지만 네. 생각해. 왜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네. 첫 집을 마련하면서 이제 강남 아파트들을 너무 마련하고 싶어서 실제로 제가 첫 집을 전세를 주고 강남 아파트와 잠실 아파트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13년, 4년, 5년에 10년 전이죠. 네. 강남 아파트 값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평균 한 10억 내외였어요. 그때도 사실 10년 너무 전에. 비쌌죠. 너무 네, 비쌌죠. 굉장히 비싼 거죠. 10년 전에 10억 내외였던 강남 아파트가 지금은 30억에서 40억 내외거든요. 네. 10년 동안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에 10년 동안 이 좋은 상품이라는 전제로 과연 지금보다 떨어질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노동 수입만으로 내가 절약하면서 돈을 더 모아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집을 고르는 안목과 그리고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를 네.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서 일단 매수를 하는 거는 이런 방법이라면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생각에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 또 저희 채널도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한 3채 정도 있고 경기도에 한 채 정도 있고 네. 이런 다주택자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답은 아닌데 저는 어떤 투자를 하냐면 굉장히 심플하게 갑니다. 네. 개인의 자산을 굉장히 심플하게 가고 그리고 투자의 영역으로 좀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아파트들은 투자로 보는 아파트들은 뭐 법인으로 이제 담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이런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 개인과 좀 분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명의로 된 거는 저는 이제 큰 거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도 네. 대체주택 활용해서 비과세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세팅과 이제 상품 세팅을 잘 한 거죠. 네. 근데 물론 뭐 헛수를 늘리면서 하는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집을 통해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작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10년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도 단순하게 가야겠다. 비과세들을 받으면서 가야겠다. 이제 네. 예전에는 세 채까지 개인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비과세 이런 시스템이 됐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 채까지는 조금 어렵고 이제 2채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개인의 투자는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물론 뭐 지방이 다 그렇진 않지만 지방의 세채를 분산해서 투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조금 이제 아주 좋은 집이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위기 상황에서 좀 대응하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뭉치면서 좀 좋은 집으로 올리는 작업, 저는 그걸 저글링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집들을 이렇게 저글링 하면서 저글링의 개수를 조금 줄이면서 그래야지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이게 많으면 저글링 하다가 떨어뜨려요. 제가 작년에 2개 떨어뜨렸고 올해 2개 떨어뜨려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5월 달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저글링의 개수를 좀 줄이면서 단 제자리에서 저글링 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저글링을 하는 거죠. 급지와 상품을 높은 곳으로 올리면서 좀 심플하게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투자를 더 하고 싶다, 개수를 늘리면서 하고 싶다, 혹은 지방에 하고 싶다, 혹은 소액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올린 상품을 자본으로 활용해서 추가로 늘리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아서 올리는 거는 그 작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좀 심플하게 좋은 자산들을 만들어서 그 자산에서 오는 자본력을 활용해서 추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좋은 집이 많이 오른다, 물론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뭐 오히려 소액 투자가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지만 수익률이 강남 아파트가 더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절대값 자체가 한번 오를 때 크기 때문에 자산의 볼륨을 늘리는 데는 오히려 큰 자산들이 더 좋다. 그리고 또 하락기가 왔을 때 물론 강남 아파트도 빠지는데 빠졌다가 금방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뭐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한 그런 지역들은 좋은 지역,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북에 있는 제일 대장 아파트 경희공자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전고에 다 닿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희소성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집은 올라갈 때 또 이제 위기 때 당연히 떨어지긴 하지만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산, 똘똘한 한 채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만약에 반포에 준신축이나 신축급의 아파트 한 채를 84 타입을 매수를 했다, 그럼 종부세가 작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부담이 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신축이다, 그럼 반포의 신축 아파트고 공시가가 뭐 한 30억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한 4천만 원 가까이 매년 종부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그 종부세에 대한 담세력을 스스로 그 집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집은 똘똘한 한 채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그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집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을 잘 마련하면, 사실 저는 그 이것도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 잘 마련한 이 똘똘한 한 채, 베이스 캠프, 프리자산 똑같은 말인데 이걸 저는 ATM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담보 가치잖아요. 좋은 담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1억이 필요해. 유랑 저기 성 대표님. 진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행에서도 본인의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담보는 굉장히 확실해요. 은행도 담보가 있으면 사실 집값의 80%까지 담보를, 사람을 믿진 않지만 담보를 믿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잘 마련한 자산을 저글링하면서 올려놓으면 사실 그 자산 안에서 이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투자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드는 현금 흐름의 대부분은 제가 똘똘한 집들 외에 사업을 통해서 막 3억씩 5억씩 모아서 이렇게 못 모읍니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사업 아이템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대출이자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본에서 빼요.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받아서 수익을 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담세를 위한, 세금 납부를 위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요. 자산에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면 사실은 그릇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에서 이런 담보를 받으라 그랬지.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 이 받은 대출로 뭘 하실 수 있으세요?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소의 고민과 준비와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과 연결이 되는 맞아요.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똘똘한 한 채만 있을 경우에 힘든 게 뭐냐면은 자본만 성장하잖아요. 네. 내 급여는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노년에 은퇴하신 분들이 집 한 채 맞아요. 있으신 분들이 네. 되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슬프게 나중에는 그걸 막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제 네. 가시고 막 그런 분들의 초본 보면 굉장히 슬퍼. 일사후퇴도 아니고 네. 계속 후퇴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젊을수록 이제 집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자본의 차익,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일단 잘 선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멈춰 있으면 현금 흐름 없고 그다음 내가 여기 내 그릇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게 오히려 이 집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네. 세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사업 아이템 만들고 내가 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혹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에 무언가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본 차익, 그다음에 현금 흐름, 투트랙.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조화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집 한 채, 집 뜯어먹고 살 거냐라는 말씀. 집 못 뜯어먹고요. 집은 알아서 잘 성장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성장을 멈춰요. 공부도 멈춰요. 집 샀으니까 끝이다. 이제 이자나 잘 갚아야지 하면서 직장 열심히 다니시는데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을 하시는 건 너무나 소중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집을 잘 마련하고 거기 이거는 이제 예선전이거든요. 이 집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풍요로움을 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본선이에요. 네, 그 종부세 같은 게 내가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안주하지 못하게 해서 자본은 어차피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개발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거 사례를 들면 너무 다들 극단적이라고 그러시는데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하는데 네. 2023년 금리가 너무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네. 네.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 사업을 세팅을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네.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똘똘한 두 채가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있어요. 제가 ATM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무한정 꺼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할 때는 넣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담보를 활용해서 고시원을 했어요. 왜냐면 고시원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은 코로나 이후였고 네. 제가 불과 세팅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걸 세팅해야지 이 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를 세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고시원이었고 고시원을 그때 당시 이제 다 투자를 해서 세팅한 게 1억 5천이었는데 네. 그 1억 5천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담보를 받아서 제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순수익이 1,2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매달? 네, 매달. 오, 매달. 1년이면 1억 4,400. 그렇죠. 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거의 네. 100%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기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왜냐면 지금 물론 뭐 고시원의 권리금이 좀 높아지기도 했고 네. 근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한 사례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수익률이 100%는 사기다 뭐 어디서 약 파냐 뭐 이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는 거 내가 보이는 거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이 정답이라는 건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혹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 자본을 활용해서 또 그걸 시드로 삼아서 충분히 감당하고도 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투트랙을 만드는 것이 진짜 부동산을 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이상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되게 많은 내공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 한 채만으로는 부자로 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부유하게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로 가는 길이 부자로 가는 길인 건 맞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네. 계신데 한 주택 한 채만으로는 풍요롭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부자가 되는 일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제 달콤한 결과만 보니까 아 그래 뭐 좋은 집도 마련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집도 마련했고 뭐 현금 흐름도 있고 뭐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가까이에서 보면은 뭐 비극입니다. 멀리서 볼 땐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네, 비극이에요. 진짜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죠. 네. 그래서 이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느냐의 선택의 문제지. 네. 이게 막 현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막 불가능하다 이런 사회가 아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워크홀릭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게으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정글이니까. 네, 아니 눈이 번쩍 떠지죠. 늘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홀홀님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홀홀님에 대해 훨씬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시간이 뭐 1시간 넘게 떠들었지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홀홀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고래동 공부로 오시고 자주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부자지도라는 플랫폼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활동하고 카페. 있어요. 네이버 네. 카페 부자지도 이렇게 네, 치면 부자지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에서 헐헐 치시면 아. 저의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헐헐로 네, 검색하면 만나실 되겠네요. 수 있고요. 네. 유튜브 요즘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네, 우리 송 대표님 영향 받아가지고 많이 도와주세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드론 영상도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잘 활용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임장 챌린지라고 해서 공부 제가 발로 공부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신 제가 먼저 좀 몇 발짝 먼저 걸어가 드리고 그거 따라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임장 챌린지 무료였어요? 네, 일주일에 이야. 한 번씩 이제 가시면 되니까 제가 루트 그려드리고 네. 시세와 전세 뭐 이런 거 지도 다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출력하셔서 현장 가시면 됩니다. 톡방에서도 뭐 소통하고 하신다고 네, 하던데. 맞아. 지금 임장 챌린지 시즌 6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일까지 모집인데 여기 임실방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지도 받으시고 뭐 정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한 1,000분 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야, 네, 이렇게 이게 무료라고요? 무료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임장 제가 하고 싶어서 또 하는 거예요. 강제성. 네. 네. 시스템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천사세요. 이게 네. 사회복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 피가 어디 안 가. 누구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려고. 복지 사업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또 막 근질근질. 아, 그래요? 내 코가 석자지. 네. 또 이렇게 저 온라인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안 하는 게 뭐야? 이제 온라이즈라고 해서 온라이즈 뭐죠 이게? 온라인 이게 그 온라이시 되게 중의적이에요. 좋아라는 뜻도 있고 밤새서 읽는다는 온라이즈 뜻도 네네. 있고 해서 밤새서 읽고 싶은 부동산 잡지. 그래서 잡지. 온라이시라고 해서 저희가 네. 개간지 정도 돼요.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이런 부동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이제 모셔서 칼럼을 이렇게 한 권에 담습니다. 거의 페이지가 거의 180페이지가 이번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고를 이제 저자님들이 원고를 주시면 아마 며칠 있다가 바로 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책보다 빠른 책. 네, 책보다 빠른 책. 왜냐면 부동산 자체가 책으로 쓰면은 책으로 출간되는 데까지만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네. 시의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앨리스님이 피를 토하면서 글을 썼어요. 진짜 네. 옆에서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전국의 부동산 입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권씩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저희도 링크 다 카페에 가면 걸어드렸으니까 네. 보시면 여기 나중에 고정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댓글 직접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읽으시면 뭐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까지 다 지역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써주세요. 글쓰기가 좀 약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헐헐님 모시고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 뭐 부동산 공부한 이야기, 사업한 이야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네. 헐헐님 이렇게 봐도 너무 좋으시죠? 네.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좋은 분이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십시오. 네. 네.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아까 질문지에 사업을 성공시키게 된 비결이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뭐라고 쓰셨는데요? 성공 못했고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실패하거든요. 계속 실패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길을 수정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게 지금 나 이제 부동산 공부 지금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지금 시작했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게 길을 오래 걷는다고 길이 또렷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길을 수정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좋은 멘토, 우리 성장일 대표님 너무너무 좋은 멘토시잖아요. 다방면에서 유능하시고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이제 곧 10만 닿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